색다른 관점과 따뜻한 시선, 지역을 보는 새로운 눈. 전북 CBS 사람과 사람.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슈의 행간을 짚고 전망해 드립니다. 오늘은 상춘조합으로 가보죠. 전북대 고상진 겸임교수, 이덕춘 변호사 두 분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덕춘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방금 이제 앞서 전라북도 기획관과 인터뷰를 했던 메가시티 이슈부터 좀 짚어보죠. 고상진 교수. 예. 지금 전북을 독자 권역화해서 강소 메가시티로 키우겠다는 구상. 이게 좀 약간 헷갈려요. 예. 저도 정확히 개념 정의가 네.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이라든지 충청권, 동남권, 부울경 뭐 이쪽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전북과 강원, 제주에 대해서 강소 메가도시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좀 쉽게 와닿지도 않고 조금 정책이 좀 설익은 상태에서 이렇게 마구 국민들한테 내던져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덕준 변호사 지금 총괄권 네.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약간 뭐 개념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좀 정리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정리하기로는 메가시티라는 것이 어떻든 간에 그 행정상으로는 행정구역은 통일되어 있지 않지만 그 중에 핵심 도시를 선정해서 그 주위로 해서 뭔가 이 일일 생활권이 가능한 어떤 규모의 어떤 도시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이 이 메가시티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초광역화 시대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방점을 둔 게 아니라 지방 소멸, 수도권은 커지고 지방은 없어지는데 그렇다면 지방을 살게 하고 수도권과 어떻게 경쟁시키고 지방을 어떻게 소멸을 막을 것인지, 그래서 결국은 국토 균형 발전이나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의 어떤 새로운 네이밍인 것이지 이것이 어떤 아예 전반적인 틀을 바꾸는 뭐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은 좀 들어가 보면 그 앞서 기획관 전라북도 기획관의 설명이 이제 그거예요. 새만금하고 새만금 권역과 전북 권역 이것을 뭐 연결시킨다는데 이것도 좀 서툴 이해는 잘 안 가지만 어쨌든 이 전북을 독자 권역으로 해서 대신 산업적 그 연결망들을 구축하겠다. 좀 이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초광역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한편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호남권 안에서 좀 챙기지 못했던 전북목 좀 이 부분을 별도로 챙기는 것 전략을 그렇게 좀 함께 가져가겠다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교수 이번 어떻게 보세요? 그 메가시티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충분히 각 지역과의 어떤 소통과 협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게 결론적으로 나왔던 정책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전라북도의 의견이 반영이 됐다라면 전북, 강원, 제주 강소 메가시티 구성이 아니라 저는 새만금, 전북 메가시티로 별도의 하나의 발전 전략이 나왔어야 맞다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민주당에서 발표한 이 메가시티 정책은 따져보면은 아까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국토 균형 발전 측면이란 어떤 대의적 가치를 고려해서 했다라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미 60년대 70년대 산업화 시대 그 산업화 줄기를 그대로 해서 제2의 산업부흥을 꾀해보겠다라는 그런 의도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이미 충분히 구축이 된 인프라가 풍부한 기존의 산업화 시대에 발전됐던 지역들이 오히려 부익부가 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네. 그때 뒤처졌던 전북이나 강원이나 뭐 제주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런 데는 오히려 이번에 또 기회를 놓칠 가능성도 있다. 놓칠 가능성도 있다. 일단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방금 고상진 교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은 민주당의 안, 그러니까 강소권 메가시티라고 하는 개념 속에 전북과 강원과 제주, 즉 과거의 광역 경제권에서 제외됐던 지역들을 그렇죠. 묶어서 강소권 예. 메가시티 좀 이렇게 한 민주당의 안을 말씀을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주신 거고 그 전에 신원식 기획관이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초광역화 시대 광역 경제권에 대응해서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전략 이게 이제 전북권, 전북 독자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적 연결망이 있는 뭐 경북과의 내륙 뭐 경제권 뭐 이런 식으로 통합을 또 연결을 시도한다든지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은 저희가 30년, 40년 전부터 서해안 시대의 주역이다라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서해안 시대 즉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본격적으로 서해안 시대가 열리면 전북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저희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었고 그런 미래 비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신원식 기획관께서 말씀하신 거는 대구 경북 쪽에 있는 내륙 산업권도 결국에는 중국 시장을 겨냥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를 통해서 물류라든지 산업의 흐름을 한번 뚫어보겠다라는 그런 전략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이번에 발표된 거에서 보면 수도권이 지금 대중국 기지 역할을 하겠다라는 발표거든요. 네. 거기에서도 보면은 서해안 시대 그리고 우리 새만금 시대가 열림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기지권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수도권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엇박자다. 네. 맞지가 않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비판을 지금 하지 않을 수 민주당이 없습니다. 그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추진단에서 민주당 예, 예. 거기에서 발표한 3+2+3 예. 광역권 전략 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네, 지적을 네. 해주신 거예요. 네. 네. 이 부분 일단 이덕춘 변호사께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되겠어요. 민주당이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네. 강서권 메가시티의 전북과 네. 강원과 제주를 결합시킨 형태로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일단 뭐 대체적으로 전라북도 신원식 기획관도 평가가 그래요. 내용이 없다. 현재 좀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저도 뭐 일단은 뭐 말씀드리기가 살짝 민망하긴 한데 그런데 사실은 전라북도 지금 인구가 뭐 180만도 안 될 상황에 놓여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로 의람되는 말씀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메가시티든 아니면 뭐 강소권 메가시티든 어떻든 간에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어떻든 테마라도 잡아서 밀어붙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보면 아까 이제 그 기업경과에서 뭐 탑다운 방식이라고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는 방식이라고 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금 더 계획된 것을 제시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한 아쉬운 거는 있지만은 그래도 어떻든 간에 뭐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되니까 어떻든 강소권 메가시티라는 주제라도 잡아서 전라북도가 좀 작아지는 걸 최대한 막고 좀 발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뭐 이런 말씀밖에 네.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한 가지 평가를 해볼 게 이제 네. 정부의 추진 전략 그리고 민주당의 또 추진 전략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금은 민주당 추진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전라북도의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기본 그 스탠스를 보니까 호남권에서 좀 독립된 전북의 독자 권역 이것들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렇지만 산업적으로 고립될 수는 없으니까 정부의 디지털 뉴딜, 기린 뉴딜 이런 것과 연계해서 산업적으로 유사한 같은 비전을 갖는 다른 지역과 연결하는 이런 모델을 찾아가겠다. 이게 이제 전라북도의 전략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엇박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전라북도 전략 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평가하고 글쎄요. 재현을 해야 될까요? 그 아주 고육지책이라고 음. 생각이 됩니다만 호남권이 아니라 광주 전남권과 독립이겠죠. 이제 사실은 호남의 관문이 우리 전북이기 때문에 광주 전남권과 별도의 어떤 권역 홀로서기를 나선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도민들도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굳이 광주 전남권에 예속돼 가지고 이렇게 뭐 조금 겉다리식으로만 있을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어떤 유사한 산업에 대한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평가해 줄 만한 기획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략적으로는 전략적 방향은 네네. 좀 옳다. 네. 네. 어떠세요, 이덕준 변호사? 예, 동의합니다. 너무 짧죠? 전라북도가 그런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맞다. 예. 네. 근데 근데- 그거에 네. 앞서서 조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라북도도 이제는 조금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새만금이라는 곳을 그냥 별도의 특별 행정구역으로 해서 이것과 전라북도를 같이 어떤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시너지 작용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언제까지 새만금을 그냥 전라북도에 예속된 한 세 개 도시로 행정구역을 네. 나눠가지고 갈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런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민주당 발표 이후에 여의도를 홍콩과 같은 금융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네. 발표를 했단 말이죠. 사실은 저는 새만금이 홍콩과 같은 그런 금융 허브 도시가 됐든지 아니면 마카오와 같은 관광 도시가 됐든지 어떤 특색 있는 특별행정구역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야지만 우리 전라북도도 그런 어떤 낙수 효과를 볼 수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뭐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좀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이 지난 주말 사이에 뜨겁게 좀 달궈졌던 논란거리가 있어요. 공공임대를 둘러싼 논란거리인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뭐 13평에 4명도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발언을 했다. 뭐 그걸 두고 야권에서 뭐 일제히 좀 비난 성명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일단 이거 팩트 체크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덕춘 변호사 네. 대통령의 발언이 정확히 뭐였어요? 예, 그 보도에 따르면은 뭐 공공임대주택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랑 함께 갔었는데 장관께서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께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몇 번 해명을 했었는데요. 그랬던 것이고 대통령은 또 추후에 예를 들면 이 주택에서 이제 발판 삼아서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치 이제 대통령께서 13평에 4명도 살 수 있다, 적당하다, 좋다 이런 것처럼 보도가 나와가지고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어쨌든 이런 논란 보시면서 구상진 교수 뭐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일단 대통령께서 공공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하셨다라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가시는데 아주 안 좋은 곳을 찾아갈 리는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공공임대주택 14평짜리에서 살 수 있는 분들이 뭐 맥시멈 이렇게 몇 명 4인 가족까지 가능하다라는 변창흠 후보자의 답변에 한번 확인차 물어본 걸로 저는 확인이 돼요. 왜냐하면 네. 그 앞된 영상에도 보면은 변창흠 후보자가 이 복도를 걸어가면서 이 위에 천장이 철물로 돼 있었습니다만 이거를 유리로 환하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니까 문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좀 궁전 같기도 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워딩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만 그게 조금 우리 국민의 정서와는 조금 어긋나는 일부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덧붙여서 드릴 네. 말씀은 이 13평이라는 것이 전용 면적 13평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급할 때는 20평에 가까운 면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치 이제 13평 뭐 너무 조금 많은 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 또 언론이 뭐 갈등을 부추겼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논란 속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공공임대를 둘러싼 우리의 시선이랄까요? 그리고 또 우리 주택 정책이 이 공공임대와 관련해서는 또 어떤 방향으로 설정이 돼야 되느냐 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네. 호상진 교수도 뭐 공공임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저도 공공임대가 네.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하나의 보조적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거지. 사실은 공공임대는 이제 수요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부분이 또 우리 어떤 국민들의 약간의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주택 정책을 보완을 함으로써 그런 희망을 꺾지 않을 것인가 이런 대책을 먼저 마련해주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보조적으로 그렇다면 공공임대주택을 어떤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만큼 수요를 만들어낼 것이냐 공급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보조적으로 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앞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임대주택만 얘기를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에 따른 저항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러니까 좀 보조적 수단으로 그렇습니다. 써야 된다. 예. 이덕진 변호사도 같은 견해신가요? 네, 이제 조금 약간 논의가 좀 뒤로 많이 나갔는데요. 제가 좀 공공임대주택의 역사나 이런 걸 좀 살펴보니까 네. 일단은 공공임대주택이 등장한 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이제 뭐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뭐 장기 전세주택 등 많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애초에 취지가 그 임대주택의 취지가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국민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자 이런 취지로 이제 법안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제도가 시행됐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면 뭐 10평대 후반에서 20평대 초반이 그렇게 뭐 이렇게 질이 떨어지는 주택이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한 20년 정도 지나니까 나름대로 좀 이게 적다, 작다 그래서 질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고상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주택에 대한 뭐 우리 국민들의 인식 자체는 참 뭔가 다르잖아요. 기존의 어떤 서양이랑 달라서 보조적으로 임대주택이 필요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니까 공급의 필요성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지금 이제 그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논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전월세 대책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세가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민간임대 아파트나 민간임대 아파트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공공임대가 좀 확장되는 게 필요하다. 그것이 앞서 가장 좋은 것은 모두가 원하는 것처럼 자기 주택을 갖는 거지만 그게 되지 않는 조건까지의 징검다리로서의 이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은 좀 계속 되어 왔었잖아요.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재명 지사가 이제 프리미엄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만 그 말씀을 하실 때도 항상 현재 있는 주택 공급 문제 이 네. 문제를 민간 주택 공급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그 대안을 내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공공 임대주택 프리미엄 공공 임대주택도 동시에 한다면은 주택 보급에 대해서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단지 기존에 있는 주택 정책을 현재처럼 유지하면서 공공 임대주택만 공급한다라고 그래서 주택 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분석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의 주택 문제 관련해서 실수요자들이 좀 그 주택을 살 수 있도록 구조를 좀 만들어주고 투기 세력들은 뭐 금융 제재랄까 이런 거를 통해서 투기 세력들이 집을 사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주택을 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뭐 양도소득세를 기간을 정해서 감면해 준다거나 아니면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과세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기존의 어떤 시장 질서에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걸로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보조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임대주택도 어떤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 시대에 맞게 뭐 이세명 지사 주장하는 것처럼 고품격 장기 임대주택, 그 장기 임대 아파트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프리미엄 공공임대, 뭐 프리미엄 이런 부분들. 공공임대. 근데 예. 두 분의 말씀은 어쨌든 공공임대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게 그냥 독자적으로 활용되는, 독자적으로 제시되는 주택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효과가 좀 없다는 일관되게 말씀. 예.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가 하면 공공임대 주택을 둘러싸고 앞서 이덕준 변호사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적 시선 자체가 이게 좀 이게 좀 그 빈약하고 좀 협소하고 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바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네. 말씀드린 대로 그 민간 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집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 분들이 굳이 난 집 필요 없다. 그냥 공공 임대주택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선택적인 의미를 좀 더 많이 확산시킬수록 그런 사회적인 시선도 많이 변할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서는 요즘 사회주택에 대한 논의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을 사고 파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디서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꼭 주택을 소유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성찰 논의도 참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논의 속에서 공공임대를 좀 바라볼 수는 없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서 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약간의 어떤 정서적인 측면이 좀 있어요. 그 정서적인 측면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많은 저항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많은 노력이 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주거 문제를 유럽 같은 경우는 공공재 영역으로 다루고 그 공적인 영역으로 보면서 국가가 접근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이 한 35% 정도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유럽 쪽에서는 한 20% 평균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과연 정서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할 텐데 앞으로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착돼서 산다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측면들의 삶이 조금 더 바뀌면 그런 부분도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주택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과연 주택이 꼭 소유해야 될 대상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뭐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가 좀 안고 가야 될 고민해봐야 될 문제이기는 문제인 것 한 같습니다.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공공임대를 둘러싼 논란 이게 그 대통령의 발언 하나 이것을 두고 확대 해석하거나 축소 해석하거나 또 왜곡 변형하거나 이런 것에서 오는 논란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다 같이 좀 깊이 있게 성찰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월요정치 고상진 겸임교수 이동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